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오늘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정부의 공식 기념식이 열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참석 인원은 5.18 유공자와 유족, 정부 인사 등 99명으로 제한됩니다. 정부 기념식이 하루 앞서 어제는 5.18 추모제가 열려 5월 영령들을 위로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상 처음으로 5.18 단체 초청을 받고 참석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젯밤 9시까지 477명으로 집계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숫자는 500명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사례가 늘고 있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습을 8일째 이어가면서 지금까지 사망자가 200명을 넘었습니다. 가자지구는 전기는 물론 식량과 물 공급마저 끊겨 생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20대 여성이 묻지마 범죄에 희생된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 5주기를 맞아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야 정치인들도 SNS를 통해 서로 존중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살해 협박에 담긴 문자 메시지를 수백 통 받고 신고했는데 경찰은 오히려 신고자를 조롱하는 듯한 말을 남기고 신변 보호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담당 지구대에서 정보를 빨리 전달받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5월 18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네, 오늘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서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정부의 기념식이 열립니다. 이번 기념식은 우리들의 5월이라는 주제로 41년 전 광주의 5월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5월임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또 5.18 정신의 전국화, 세계화를 통한 국민 통합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5.18 정부 기념식에 앞서서 어제 광주에서는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네, 이 자리에 보수 정당으로는 처음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치러진 추모제. 재단에 술을 올리며 41년 전 신군부 포갑에 맞서다가 쓰러져간 영령을 위로합니다. 현 5.18 민중항쟁 열사. 추모객들은 묘지를 둘러보면서 민주화를 외치다가 기꺼이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립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사무치지만 그래도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맞섰던 남편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도 비굴하게 막 때린다고 쫓아가고 어디로 도망가고 하는 것보다는 싸웠잖아요. 예. 그래도 용감히 대들고 싸우고.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장엄한 음악과 함께 피 끓는 심정을 토해내는 듯한 시가 울려 퍼집니다. 그해 5월 광주의 거리는 용암처럼 흐르는 피의 강이었다.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5.18 진상규명에 힘을 쏟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41년 세월이 80년 5월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자리를 넘어서 새로운 미래로 나가는 걸음이 발전해야 합니다. 행사에는 국민의힘 정운천, 성일종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두 의원은 5.18 공법단체 설립이나 직계가 아닌 형제자매도 유족 회원이 되도록 힘써왔습니다. 보수정당 의원이 5.18 단체 초청을 받아 추모제에 참석한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광주의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 자유로운 공기를 마실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 광주의 희생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자유를 허락해 주신 영령들한테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요. 정부 공식 기념식은 5.18 41주기 당일 우리들의 5월이라는 주제로 이곳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들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서 잇따라 호남으로 향했습니다. 네, 결국 당내 경선에서 이기려면 주요 지지층인 호남의 민심을 얻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주현 기자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북 군산을 찾았습니다. 경기도와 전라북도 간에 자동차 부품 생산 관련 업무 협약식을 맺었고 전북대에서 열린 5.18 추모제에도 참석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꿈이었던 저를
이 사회적 공헌에 또 공평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살도록 제 삶을 바꾼 사회적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여론조사 1위 이재명 지사를 쫓는 입장인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는 일찌감치 호남 지역을 두루 훑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 전라북도도 결코 소외되지 않고 우리 전라북도가 대한민국 성공 신화의 중심에 서는 그런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유력 대선주자 3명이 호남에 큰 공을 들이는 건 민주당의 가장 전통적이고 탄탄한 지지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본선에 앞서 당내 경선을 준비해야 하는 주자들로서는 먼저 호남에서 총력전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오늘까지 저를 키워주신 광주 전남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광주 전남을 비롯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일도 있었음을 고백하며 깊이 사과드립니다. 여기에 이재명 지사의 한참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에게 호남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그랬듯 역전의 기회를 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 자릿수 지지율에 불과했지만 광주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저에 대한 이 지지가 광주 시민 여러분들의 위대한 승리, 그리고 민주당의 승리,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면 이재명 지사 측은 될 사람 뽑아준다는 호남 정서상 경북 안동이 고향이어도 결국 이재명 지사가 앞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호남에 대한 대선 주자들의 구애가 경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민주화 역사 앞에서 수차례 곤욕을 치렀던 보수 야권이 최근에는 5.18 정신을 앞세우면서 되레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의 거듭된 사과로 호남의 적대감이 조금은 누그러졌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지율에도 변화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격렬한 몸싸움 속에 플라스틱 의자가 날아들고 시위대에 막힌 버스는 옴짝달싹 못합니다. 2년 전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을 맞이한 광주 민심이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당내 정서는 북한군 개입설 같은 5.18 망언이 나올 정도로 호남과 괴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김종인 체제 이후 달라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금기시됐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유족 행사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이 재창합니다. 지도부부터 초선 의원까지 민주묘역에 참배하고 고개를 숙인 것도 벌써 여러 차례입니다. 국민 통합 정신으로 승화시켜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저는 그 마음이 이제 이어져서 이렇게 두꺼운 벽을 넘어서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권의 대선 주자들은 5.18 정신이 곧 민주주의라며 역공까지 펴고 나섰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5.18 정신을 훼손했다고 주장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반성하고 참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5.18은 독재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라며 선택적으로 써먹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5.18 정신이 특정 정치 세력만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5.18에 공감하고 아픔을 함께하려는 보수정당의 노력에 최소한 호남의 적대감은 조금 누그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호남의 뿌리인 민주당과 현 정권 비판에도 동의할지는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1983년 미국 망명 당시 5.18에 대한 입장을 밝힌 연설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 영상에서 김 전 대통령은 가해자에 대한 인적 청산 대신 용서, 화해, 관용의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광주 한은 이제는 광주에서 죽은 광주 사람만의 한이 아니라 한국 국민 전체의 한이요, 양심을 가지고 있는 온 세계의 한입니다. 광주의 한은 푸는 것은 광주의
사람들에게 총질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죽어간 그 광주 한을 민주협약을 통해서 풀어주는 것만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정부와 국민 모두가 다 같이 구원받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단결하고 서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싶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서 광주시청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김 총리는 오늘 오전 8시 반 광주광역시청에서 취임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할 계획입니다. 이후 오전 10시에는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진행되는 제41주년 5.18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낭독할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모두 4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에 562명보다 85명이 적습니다. 수도권이 315명, 비수도권이 162명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500명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 속에서 감염이 계속되면서 확진자 숫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처럼 백신을 맞은 사람이 마스크를 벗는 것을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일 검사 건수가 평일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19명. 월요일 확진자 수로는 1월 4일 이후 133일 만에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숨은 감염자가 일상 곳곳에 폭넓게 퍼져 있는 데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이동량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매일 500명대 후반이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서 그리고 또한 국내 변이 바이러스 확인 사례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일주일간 국내 지역 발생 확진자는 590.9명으로 직전주보다 25.6명 증가했습니다. 감염 경로 불명 확진자도 계속 증가하면서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0.94에서 0.99로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각종 지표에 빨간불이 켜지자 환자 수 증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검색 건수가 줄은 게 마치 휴일에 영향을 받아서 화요일 수요일 좀 줄다가 이번 주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숫자가 또 700명에서 800명 가깝게 나타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방역 당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처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실내외 마스크 미착용을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1차 접종자가 46% 정도로 접종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에서 취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바로 국내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은 또 하반기 해외여행이 가능할 것이냐는 질문에 희망을 품어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의 인과성이 부족해도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소급 적용 대상까지 포함해 모두 6명이 먼저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말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접수된 이상 반응 신고는 2만 2천여 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사망과 중증 사례는 198건이었는데 심의에서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2건에 불과했습니다. 백신과 이상 반응 사이의 인과성을 명확하게 밝히기가 그만큼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 피해 보상도 받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백신과 이상 반응에 대한 인과성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의료비가 지원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실제로 인과성이 없다고 나타났지만 이로 인해서 접종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다고 한 거고요. 제도 시행에 따라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이나 사망에 이른 6명이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은 앞서 피해 보상에서 제외됐다가 소급 적용을 받은 사례이고 1명은 최근 심사에서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됐습니다.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신규 사례 43건을 심의한 결과 이 중 백신 접종 후 이틀 뒤 심근염으로 사망한 1건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본 사례는 예방접종과 추정 사인 간의 인과성을 인정할 근거는 없지만 대상자의 기저질환 또는 최근 상태를 볼 때 심근염을 유발할 근거 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과성 근거 불명확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은 하지만 나머지 사망자 17명은 생전에 고혈압이나 치매, 당뇨 등 기저질환을 앓았으며 그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또 중증 사례 25건 역시 백신과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방역 모범 사례로 꼽히던 타이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333명이 발생하면서 사흘 만에 11배로 늘어나는 급증세를 이어갔습니다. 타이완 유행병 통제센터는 지역사회 감염 333명과 해외 유입 2명을 포함해 모두 335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에서는 지난 13일 지역사회 감염자가 29명 발생하는 데 그쳤지만 하루 만인 14일에 180명으로 폭증한 데 이어 15일에 206명, 그리고 16일 어제는 333명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말까지 화이자나 모더나를 포함해 미국이 승인한 백신 2천만 회분을 해외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백신 스와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지원에 포함될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추가로 백신 2천만 회분을 해외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보건당국이 사용을 승인한 백신입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얀센 백신이라는 얘기입니다. And today, I'm announcing they will also share U.S. authorized vaccine doses of Pfizer and Moderna and Johnson & Johnson as they become available with the rest of the world as well.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천만 회분을 인도 등에 보내겠다고 한 것과는 별도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모두 8천만 회분의 백신을 해외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를 위한 백신의 무기고가 될 것이라는 뜻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와는 다르다고 꼬집었습니다. Our nation is going to be the arsenal of vaccines for the rest of the world. We'll share these vaccines in the service of ending the pandemic everywhere. And we will not use our vaccines to secure favors from other countries. 그러면서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조정관이 전 세계의 전염병 대유행 퇴치를 위한 책임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에 지원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여분 백신을 미리 받은 뒤 나중에 갚는 백신 스와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의 해외 지원에 우리나라가 포함될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 양인지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세계경제포럼 WEF는 연례회의 일명 다보스 포럼의 올해 행사를 결국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WEF는 보도자료에서 유감스럽게도 지역들에 걸쳐 전개되는 비극적인 상황과 불확실한 여행 전망, 서로 다른 백신 접종 속도, 새로운 변이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결합해 계획된 규모로 전 세계 기업과 정부, 시민사회 지도자들과 회의를 실현하는 게 불가능해졌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 EMA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2도에서 8도 온도에서 31일 동안 보관해도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EMA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개봉되지 않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병을 초저온 수준에서 꺼내 2도에서 8도에서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5일에서 3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화이자 백신의 유럽연합 내 유통이 용이하게 될 전망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 당 지도부 안에서 엉터리란 공개 비판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특위에서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됐던 대출 규제와 보유세 완화 대책도 미뤄지는 분위기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완화론자인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민주당 부동산 특위의 규제 완화 방향이 한마디로 엉터리라는 비판은 다름 아닌 당 지도부에서 나왔습니다. 친문 핵심인 강병원 최고위원이 송영길 대표가 지켜보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투기 억제를 위한 정부 기조에 역행하고 버티면 이긴다는 왜곡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당의 부동산 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랍니다. 애초 송영길 대표가 밝혔던 집값의 90%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동산 특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부동산 세제와 LTV DTI 대출 규제는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나올 대출 규제 완화 대책 발표에도 어느 정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이사 공급 대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있는 만큼 공급 대책 쪽에 좀 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민감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양측 세력이 있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전체 정책을 잘 조정된 폴리시 믹스를 만들어서 발표하고 그걸 설명을 해야지. 실수요자인 1가구 1주택의 재산세 부담 완화 추진에 있어선 진전이 있습니다. 서울 지역 구청장들과 만나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서울에 있는 구청장들은 아무래도 세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인한 그 불편함보다는 민심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안에서 이견이 노출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별도의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재보선 참패 이후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 혼선에 혼선을 거듭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슈 선점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부동산 이슈는 올 하반기 시작될 대선 전국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부동산 비리를 수사하는 경찰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과 이른바 강 사장으로 불린 LH 직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투기 의혹이 불거진 국회의원 5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양이원영 의원에 대해선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신도시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A씨. A씨는 안산 장상지구가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 해당 토지를 2억 넘게 대출까지 받아가며 사들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토지는 개발 제한 구역인데다가 인근에 송전탑까지 있어 매매가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이런 토지를 매입비의 70%를 대출받아 매입한 것은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땅 투기입니다. 국토부 등을 압수수색했던 경찰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3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주요 피의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된 강 사장, 강모 씨에 대해서도 첫 소환 2달 만에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네, 상소를 답변했습니다. 땅을 그렇게 많이 사서 뭐 하려고 하셨습니까? 경찰은 강 씨 등이 업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안팎 필지 4곳을 사들인 것으로 보고 해당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현재 가치가 38억 원에 달하는 땅을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배우자와 개발 제한구역 맹지를 사들여 투기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과 2년 전 어머니가 광명 땅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양이원영 의원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경찰은 토지 매입 당시 두 의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고 땅 매입 경위가 기획부동산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획부동산이 내부 정보를 활용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느덧 출범 2달을 넘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원정 투기의 핵심 인물이 구속된 데 이어 강 씨에 대한 영장까지 신청되면서 LH 수사에 탄력이 붙을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과는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과 혐의 여부를 밝히는 것 또한 수사 과정이라며 냉탕 수사 논란을 반박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에 빈 청사를 지어서 직원들에게 아파트 특별 공급 혜택을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은 관세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간평원이 세금 171억 원을 들여 세종시 반곡동에 신청사를 건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평원 직원 49명이 세종으로 이전하는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아파트 특별 공급으로 대거 청약에 당첨됐고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세종시 이전이 최종 무산되면서 신청사는 건립한 이후 현재까지 1년 가까이 비어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하지만 관세청은 이런 의혹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관세청은 대전 세관에 있던 관세평가분류원의 인원과 업무량이 늘어나서 세종시로 옮기려 한 것이며 이 문제는 기획재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논의해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사 이전 무산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이전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특별 분양을 받은 직원 49명에 대해서는 지금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추진해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간부급 공무원의 부인들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인근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부인 명의로 스마트 국가산단 예정지 인근 땅을 소유한 과장급 공무원 2명에 대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제기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의심 정황이 파악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복청 소속 과장 A씨의 부인과 다른 과장 B씨의 부인은 지난 2017년 9월 세종시 연기면 연길이 농지 1000여 제곱미터를 4억 8천여만 원에 함께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가 김포와 부천을 잇는 것으로 발표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불렀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을 서울까지 직결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여의도나 용산이 아닌 강남까지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서 반발을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김포 한강신도시의 김포 골드라인 장기역 일대에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의 서울 직결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앞서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김포에서 시작해 경기도 부천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김부선 계획이 발표되자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갑자기 뒤통수를 크게 맞은 격이에요. 김포 사람들한테 부천까지 간다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부천 갈 일이 뭐가 있냐. 정말로 압사당할 정도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아요. 주민들은 촛불과 피켓을 들고 김부선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고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까지 가세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GTX-D 노선의 서울 직결 운행 검토에 나섰습니다. 부천까지는 GTX-D 노선을 이용하고 부천부터는 내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GTX-B 노선 선로를 이용해 서울 여의도나 용산까지 환승 없이 바로 가는 방안입니다. 특히 환승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승역 플랫폼 맞은편에서 바로 갈아탈 수 있는 평면 환승을 도입하는 방안도 연구 중입니다. 서북부 지역의 그 교통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계획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인천시와 경기도에 요구한 대로 서울을 동서로 관통해 강남을 거쳐 경기도 하남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옥철을 피해서 광역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가 생각한 그 이동 인구는 조사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일각에서는 정부가 전문기관 연구를 통해 도출한 교통망 계획을 선거를 앞두고 지역민과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뒤집은 나쁜 전례가 될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GTX-D 노선을 포함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은 다음 달 확정될 예정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한 무속인 가족이 모르는 사람에게 살해 협박이 담긴 문자 메시지 수백 통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두려움에 떨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출동한 경찰관은 조롱하는 듯한 말만 남겼고 신변 보호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이준엽 기자입니다.
10살 아들과 8살 딸을 홀로 키우는 30대 무속인 박지연 씨. 지난 3일 밤 전혀 모르는 번호로 문자 폭탄을 받았습니다. 귀신을 본다, 교회와 점집의 대결이다라는 둥 허무맹랑한 내용이었습니다. 박 씨가 메시지를 보내지 말라고 답하자 이번엔 살해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신고합니다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계속해서 신고하면 죽인다, 죽이겠다, 사람 죽여봤냐 뭐 그런 내용도 들어가고. 협박 문자는 9시간 동안 무려 400통 넘게 쏟아졌고 참다 못한 박 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황당했던 건 출동한 경찰관의 태도였습니다. 신당에 찾아와서는 이런 메시지가 온 게 신이 화가 나 벌 주는 것 아니냐며 조롱하듯 말한 겁니다. 이제 신내림 받은 지 얼마나 됐냐 얘기하는 게 되게 상당히 불쾌했어요. 사건과 무관한 내용이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제가 신령님 말씀을 잘못해서 제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문자를 보낸 사람에게 전화 걸어 메시지를 보내지 말라고 한마디 하곤 돌아갔습니다. 저 경찰관인데요. 문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보내면 안 돼요.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후에도 협박은 계속됐고 심지어 10살 아들 휴대전화에까지 죽이겠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끝이 없네요, 정말. 아이들에게 해가 미칠까 두려움이 커진 박 씨는 지난 6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신청했고 심사를 거쳐 보호 대상으로 등록됐습니다. 필요할 때 자녀 등하교를 돕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박 씨가 지구대에 보호를 요청하자 곤란하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학생을 데리고 등하교를 시켜드릴 수는 없어요.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개연성이 있다는 사건에 경찰이 대치를 할 수는 솔직히 없어요. 왜 그렇게 되면은 국민 100명당 경찰관 100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YTN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담당 지구대에서 보호 대상 정보를 빨리 전달받지 못해 잘 몰랐다면서 신변보호를 거절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신당에 출입했던 경찰이 한 발언은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 한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것저것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더 교육을 해서 자살이 없도록 잘 주의하겠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나서야 경찰은 문자를 보낸 20대 남성을 특정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박 씨 모자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경위와 범행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20대 여성이 묻지마 범죄에 희생됐던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 5주기를 맞아 시민단체가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시민단체 서울여성회는 강남역 사거리에서 추모 행사를 열고 강남역 살인사건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였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정치권과 기업, 온라인 공간 등에서 페미니즘을 향한 공격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며 폭력과 차별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서로 연대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강남역 살인사건과 관련해서 정치권의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이 사건이 우리 사회가 여성 혐오를 정면으로 인식하게 만든 충격적 사건이었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서로를 존중하는 평등한 사회는 멀리 있는 것 같다며 차이를 차별하지 않고 다름을 혐오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도 SNS를 통해 해당 사건은 여성을 겨냥한 반인륜적 사건이었다며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범죄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고 약자를 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 시장 번영회 사무실에서 전직 회장이 회원 몸에 불을 지르고 달아나서 경찰에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의 갈등이 이번 사건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건물 유리창 곳곳이 깨져 있고 밖에서는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부산에 있는 한 시장 상가 번영회 사무실에서 불이 난 건 오후 1시 반쯤. 번영회 회장을 지냈던 60대 A씨가 갑자기 찾아와 불을 지르고 도주했습니다. 남자분이 거기서 뛰어나오더라고요. 그 뒤에 바로 어느 여자분이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2층에서 불이야 하고 소리가 났고.
A씨는 회의 중이던 회원 B씨에게 인화물질을 뿌린 뒤에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씨는 전신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사무실에 있던 2명도 연기를 마시는 등 3명이 다쳤습니다. 불이 번지면서 바로 옆에 있던 사무실은 잿더미가 됐습니다. 번영의 상인들 사이에서는 A씨의 범행이 시장 재개발 사업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A씨는 용역비를 부풀린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는데 내부 갈등 끝에 범행을 저질렀을 개연성이 크다는 겁니다. 내일 아마 번영에 해당 총회거든요. 그거를 이제 무사시켜내도 오늘은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래 하면 안 되지. 추적에 나선 경찰은 A씨를 붙잡는 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새마을금고에선 직장 내 괴롭힘이나 금융사고 같은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네, 문제를 해결해야 할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리감독이 원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앞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50대 여성 직원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받고 있어서입니다. 앉아서 지시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 곳이었었어요. 호흡이 곤란해가지고 쓰러졌었거든요. 병원에 입원하고 이러는 과정이었어요. 새마을금고 내 갑질 문제가 잇따라 지적되자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진상조사에 나섰는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른 새마을금고에서는 이사장이 임직원을 마구 폭행해 물의를 빚어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직원이 고객돈 94억 원을 불법 대출 사기로 빼돌리는 동안 중앙회 감사가 진행되는데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새마을금고 문제들은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부실한 관리감독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협이나 신협 등의 금융사업은 금융위원회에 직접 감독을 받지만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할 중앙회 회장을 금고 이사장이 뽑는 상황에서 제대로 감독권 행사가 이어질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중앙회 회장을 뽑는 것이 일선 금고 이사장들이 뽑습니다. 중앙회 회장 뽑는 것도 직선제가 아니고 간접 선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름아름 자기 짬짬이 선거를 하는 거죠. 지난 1963년부터 시작해 환갑을 앞둔 새마을금고는 거래자 수 2천만 명에 자산은 200조가 넘는 공룡이 됐습니다. 큰 덩치를 자랑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쥔 이사장의 임기를 제한하고 금고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건전성을 유지하고 진정한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로켓포 공격에 맞서서 이스라엘이 8일째 폭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는 전기는 물론 식량과 물 공급까지 끊기면서 참혹한 생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17일 가자 지구 곳곳에서 총격과 포격 소리가 이어지고 검은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가 운영하는 종교부 본부 건물에는 이스라엘군의 공대지 미사일이 날아듭니다. 건물은 검은 연기 속에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16일 밤과 17일 아침 사이에 전투기 50넉대를 동원해 가자지구 북쪽과 남쪽에 110발의 정밀 유도 무기를 퍼부었습니다. 군 대변인은 이번 작전 과정에서 하마스 지하터널 100km 구간이 폭파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지하터널을 공습대 대피소로 쓰기도 하고 무기 저장과 운반 통로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한 하마스 무장단체 사령관 등의 자택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장단체인 이슬라믹 지하드 PIJ의 가자 북부 지역 사령관인 후삼 아부 하비드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자 지구에는 공습으로 사흘째 전기 공급이 끊긴 가운데 식량과 물 공급마저 쉽지 않아 인도주의적 위기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نحن شباب نريد فقط تحرير المسجد الأقصى، فقط نريد أن نصلي في المسجد الأقصى، لا نريد أي شيء، نريد أيضا أن نضغط على الحكومة لتراجع الاتفاقيات اللي قاعدين ندفع فلوس عليها. 양측의 충돌이 시작된 지난 10일 이후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를 1,180여 차례 공습했고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로 날아든 로켓 포탄은 3,100여 발이 넘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누적 사망자가 200명을 넘었고 부상자도 1,300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가운데에는 어린이 58명, 여성 3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측 사망자는 어린이 2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시민군을 제압하기 위해 현지 주민들을 인간 방패로 내세우면서 민간 마을에도 박격포를 퍼붓고 있습니다. 민주진영 정치인과 활동가를 향한 테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어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속에서 요란한 포소리와 함께 연기가 자욱이 피어오릅니다. 2만여 명이 거주하는 산간마을 민다 지역에 미얀마군은 지난 13일 계엄령을 선포한 데 이어 주말에도 집중 포격을 가했습니다. 군은 심지어 마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현지인을 인간 방패로 사용했습니다. 최소 18명의 주민이 군의 방패로 사용되자 시민방위군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군은 공격을 멈추지 않고 포탄 수십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10대 2명을 포함한 민간인 7명이 숨지고 주택과 종교시설이 파손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얀마에서는 민주진영 의원과 활동가가 테러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끄는 NLD 소속 의원 사이칸 누는 지난 15일 샨주의 코야웅 마을에서 여행 도중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3월에는 NLD 마괴 지역위원장과 17살 된 조카가 군부와 연계된 당 지지자들이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팀민투 의원이 지난 14일 집에서 체포되는 등 군부에 끌려간 NLD 소속 정치인은 200명이고 이 가운데 3명이 구금 중에 숨졌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NLD의 오랜 후원자이자 시인이었던 세인 위는 휘발유 테러로 숨졌습니다. 군부 폭력으로 추방된 사람들을 위한 기부금을 모으고 있는데 갑자기 공장 직원 차림을 한 사람이 휘발유를 들이붓고 불을 붙였다고 목격자는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열린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미얀마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팻말을 펼쳐 호응을 받은 미스 미얀마는 전통 의상 경연에서 우승했습니다. This year's costume winner was Myanmar. Well, you missed it just now. We were all cheering for. I mean, we loved the Myanmar costume. A well-deserved win, especially considering the message behind it.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미얀마를 위한 특별 미사를 집전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얀마인에게 희망을 잃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얀마 중앙은행 총재 등 다수의 군부 인사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각 17일 미얀마 군부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민들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을 이어간다는 이유로 16명의 고위 관리와 가족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새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사에는 미얀마 중앙은행 총재가 포함됐고 군사정권의 국가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4명과 7명의 강요, 군정이 지명한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대상에 올랐습니다. 최근 이혼을 발표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여직원과의 불륜설을 시인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각 16일 빌 게이츠가 대변인을 통해 20년 전에 불륜 관계가 있었고 원만히 해결됐다며 불륜 의혹을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게이츠의 아내 멀린다 프렌치 게이츠와 결혼 27년 만에 이혼하기로 결정한 데 20년 전 일어난 불륜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봄철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서 60여 년 만에 최고 기온 기록을 세웠습니다. 현지 기상 당국에 따르면 현지 시각 17일 오후 모스크바 북쪽 베데엔하 지역의 기상 관측소 기온이 섭씨 영상 27.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모스크바의 5월 평균 기온은 영상 13도 정도입니다. 기상 당국은 이날 기온이 옛 소련 시절인 지난 1958년 5월 17일에 기록된 역대 최고온 영상 27.1도를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변덕스러웠던 봄 날씨가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낮 동안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 서울이 13.6도로 다소 서늘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25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8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낮 동안에는 전국 하늘 맑은 가운데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영남 지방에만 아침과 오후 한때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25도, 광주 24도, 대구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부터는 기온이 더 올라서 25도를 웃도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모레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전국에 또 한 차례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차가 심한 요즘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여야가 손잡고 5.18을 추모했습니다. 보수정당 의원이 처음으로 추모제에 초청받은 덕입니다. 이걸 계기로 야당은 중도 확장에 나섰고 여당 주자들은 사실상 대선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경향신문은 5.18 정신 소유권 경쟁에 매몰된 아전인수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겨레는 5.18 시민군을 폭력배로 둔갑시켜 삼청 교육대로 보낸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등 돌린 부동산 민심을 잡을 수 있을까? 여당과 당 소속 구청장들이 만났는데 재산세 감면엔 공감했지만 양도세와 종부세 완화 방안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대박난다는 말에 은퇴자금 5천만 원 털었다. 시골까지 코인 광풍이 파고들었습니다. 여당은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법을 곧 발의합니다. 월요일 확진자 600명 초과, 3차 유행이 시작된 1월 초 이후 처음입니다. 때이른 더위도 방역 복병입니다. 냉방을 찾아 실내 생활이 늘어섭니다. 백신 맞고 온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면제한다는데 중국 시노팜은 예방 효과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K-백신이 개발돼도 해외로 먼저 간다. 정부가 백신 주권을 말하면서도 정작 한국산 백신을 단 하나도 선구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약사들은 백신 우선 공급을 조건으로 임상 비용을 해외에서 조달했습니다. 포퓰리즘에 올라탄 GTX, 다른 지역도 덩달아 개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20대들이 요새 민주당을 지지하느냐는 말은 비하 발언이라고 여당 대표 면전에서 일갈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초선 청년 당대표가 나올까요? 원외 이준석이 깜짝 1위를 했는데 충진의 조직력을 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 밖에 주요 신문 일면입니다. 한국일보가 한미 정상성명에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대신 완전한 비핵화 수준의 표현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북한 제재 완화를 위해 정부가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취업 제한 예외 인정 비율이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쓰레기 묻을 땅이 턱 밑까지 찼는데 이미 대체지 조성이 늦어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고 실었습니다. 조간 브리핑 김연아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오늘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정부의 공식 기념식이 열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참석 인원은 5.18 유공자와 유족, 정부 인사 등 99명으로 제한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신 2천만 회분을 해외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양국의 백신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경제포럼 연례회의, 일명 다보스 포럼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도쿄올림픽도 이제는 개최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습을 8일째 이어가면서 지금까지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가자지구는 전기는 물론 식량과 물 공급마저 끊겨 생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5.18 민주화 운동 41주년을 맞아서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정부의 기념식이 열립니다. 이번 기념식은 우리들의 5월이라는 주제로 41년 전 광주의 5월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5월임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또 5.18 정신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통한 국민 통합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념 공연에서는 올해 사진이 발견된 고 전재수 군과 당시 필경사로 활약한 고 박용준 열사의 사연을 담은 영상과 추모 연주가 이루어집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 망명 당시 5.18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한 입장을 밝힌 옛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은 어제 광주 학살 가해자에 대한 인적 청산 대신 용서와 화해, 관용의 정치를 강조한 김 전 대통령의 입장이 담겨있는 동영상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김 전 대통령이 지난 1983년 미국 필라델피아 템플대학교에서 민중의 한과 우리 세대의 사명을 주제로 한 연설의 일부로 6분 4초 분량입니다. 영상에서 김 전 대통령은 광주의 한을 푸는 것은 총을 쏜 사람들에게 똑같이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회복을 통해서 풀어주는 것만이 갈등을 해결하고 정부와 국민 모두가 다 같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정부 기념식에 하루 앞서서 어제 추모제가 열려 5월 영령들을 위로했습니다. 이 자리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상 처음으로 5.18 단체 초청을 받고 참석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치러진 추모제. 재단에 술을 올리며 41년 전 신군부 포갑에 맞서다가 쓰러져간 영령을 위로합니다. 현 5.18 민주항쟁열사. 추모객들은 묘지를 둘러보면서 민주화를 외치다가 기꺼이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립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사무치지만 그래도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맞섰던 남편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도 비굴하게 그 막 때린다고 쫓아가고 어디로 도망가고 하는 것보다는 싸웠잖아요. 예. 그래도 용감히 대들고 싸우고.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장엄한 음악과 함께 피 끓는 심정을 토해내는 듯한 시가 울려 퍼집니다. 그해 5월 광주의 거리는 용암처럼 흐르는 피의 강이었다.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5.18 진상규명에 힘을 쏟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41년 세월이 80년 5월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자리를 넘어서 새로운 미래로 나가는 걸음이 발전해야 합니다. 행사에는 국민의힘 정운천, 성일종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두 의원은 5.18 공법단체 설립이나 직계가 아닌 형제자매도 유족 회원이 되도록 힘써왔습니다. 보수정당 의원이 5.18 단체 초청을 받아 추모제에 참석한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광주의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 자유로운 공기를 마실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 광주의 희생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자유를 허락해 주신 영령들한테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요. 정부 공식 기념식은 5.18 41주기 당일 우리들의 5월이라는 주제로 이곳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오늘 5.18 민주화 운동 41주기를 맞아서 민주당 지도부와 대권 주자들이 대거 광주를 찾습니다.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10시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참석한 뒤 묘역을 참배합니다. 이 자리에는 여권의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참석해서 민주화 운동 희생자들을 추모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3일부터 나흘 동안 광주에 머물렀던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서 열리는 5.18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이 5.18 민주화 운동 41주기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참석 인원을 최소화해달라는 정부 요청에 따라 공식 기념 행사에는 김기현 대표 대행만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앞서 지난 7일 김기현 대표 대행이 원내대표에 당선된 이후 첫 현장 행보로 5.18 민주묘역을 참배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가해자의 시각에서 풀어낸 영화 아들의 이름으로가 개봉 첫 주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독립 영화로서는 의미 있는 기록인데요. 5.18 41주기를 맞아서 영화와 뮤지컬뿐 아니라 젊은 층까지 겨냥한 글꼴이 나왔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분도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었는지. 5.18 기억으로 괴로워하는 전직 공수부대원 우채근.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시 책임자들에 대한 복수에 나섭니다. 반성하는 자와 호의호식하는 자. 영화는 두 얼굴의 가해자를 대비시킵니다. 왜 우리 역사에서는 계속 이렇게 반성이 없이 이렇게 역사가 쉽게 흘러가고 마는가. 그래서 내가 영화로나마 그 인물들을 반성시키고 싶었고. 출연료를 받지 않은 배우 안성기는 영화 투자자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진정성, 완성도 이런 것이 있으면은 당연히 이렇게 하죠. 그런 느낌이 저한테 왔기 때문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옛날 총짜고 빗자고 다 없애버렸잖아요. 옛날 그대로 복원해라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있어요. 광주와 똑같은 아픔을 간직한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거울처럼 닮은 두 역사를 교차로 보여줍니다. 지금의 미얀마 상황과 연결해서 항쟁의 역사를 확대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역사를 어떻게 좀 만들어갈 것, 각자만의 5.18, 각자만의 어떤 미얀마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스마트폰으로 짧은 영상을 찍어 만든 5.18 3분 영화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열립니다. 또 41년 전 함성을 재현한 뮤지컬 광주는 광주에서 마지막 공연을 마쳤습니다. 젊은 세대를 겨냥한 인터넷 글꼴도 나왔습니다. 5.18 당시 유인물 투사회보를 직접 쓴 박용준 열사의 글씨체를 본뜬 글꼴인데 오는 21일부터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6월 말까지 미국이 승인한 코로나19 백신 2천만 회분을 해외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각 17일 백악관 연설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는 대유행이 통제되기 전까지 미국이 결코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안다면서도 미국이 사용을 승인한 백신 2천만 회분을 향후 6주 이내에 해외에 공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지원은 미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천만 회분을 다른 나라에 지원하겠다고 이미 밝힌 것과는 별도의 추가 지원입니다. 미국이 자국이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양국의 백신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백신 접종을 차질 없이 시행해 일상 회복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역 당국이 전 세계적으로 접종한 백신 종류에 따라 입국을 금지하는 차별이 있을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면 괌 여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자 불안감을 차단한 건데요. 실제로 그런지 김승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괌 관광청이 발표한 2주 격리를 안 해도 되는 여행객 기준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승인한 화이자, 모더나, 얀센 이 세 가지 백신을 맞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접종자 가운데 40% 이상이 맞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을 경우 괌 입국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2주 격리 기간을 거쳐야 해서 사실상 여행은 불가능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접종률도 이제 높다 보니까 저희 쪽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본청 쪽으로 전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6월 초까지는 좀 모객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이자 맞으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여행을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17일 기준 외교부 해외 안전 여행 사이트에 공개된 177개 국가와 지역의 입국 조건입니다.
입국 시 격리 면제 조건으로 구체적인 백신 이름을 적어둔 곳은 미국령 괌을 포함해 5곳에 불과합니다. 정작 미국의 경우 백신 접종자는 입국 시 자가격리가 필요 없다고 명시할 뿐 어떤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는 콕 집어 언급하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의 CDC에서도 미국 FDA가 승인한 백신뿐만이 아니라 WHO에서 긴급 사용 승인한 백신도 포함해서 적용하는 걸로. 입국 시 격리 면제 조건으로 백신 종류를 특정한 5곳은 모두 화이자 백신을 인정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괌을 제외한 독일과 아일랜드 등 나머지 4개국에서 인정합니다. 에콰도르는 미 FDA가 승인한 모더나와 얀센 대신 경제적으로 가까운 중국에서 생산된 시노백을 우대합니다. 국가별 상황에 따라 백신에 차등을 둔다고 해서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특정 백신에 대한 차별이 확산할 거라고 주장하는 건 현재로서는 억측에 가까워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중증 이상 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됐던 6명이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는 어제부터 근거자료 불충분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며 1차 대상자로 6명을 선정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번 의료비 지원 대상자 6명 가운데 2명의 추정 진단명은 길랭발의 증후군이고 나머지 4명은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또는 급성 심근염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6명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숨진 18명 사례 추가 분석에서 접종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제12차 피해조사반 회의를 열어서 사망 18건, 중증 의심 사례 25건 등 모두 44건을 심의해서 이처럼 결론 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18명의 나이는 최소 55세에서 최고 95세로 평균 연령은 82.4세였으며 접종한 백신은 화이자 백신이 11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7명이었습니다. 타이완과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처럼 이른바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아온 아시아 국가들에서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태국은 교도소 내 집단 감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이완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자가 사흘 만에 11배로 늘어났습니다. 타이완에서 지역사회 감염 333명과 해외 유입 2명 등 335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3일 지역사회 감염자가 29명이었지만 이후 108명, 206명, 333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187명으로 집계돼 이틀 연속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전체 62개 시와 성 가운데 27개 시와 성에서 1,17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조업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태국은 교도소 내 집단 감염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17일 발표된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9,635명으로 코로나 발생 이후 전체 누적 확진자의 9% 가까이가 하루 만에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6,853명은 태국 내 4개 교도소 수감자들입니다. 이에 따라 태국 교정시설 내 확진자 수는 1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พิเศษกรุงเทพก็ได้ดำเนินการปิดแดนทุกแดนแล้วก็ซีลแดนบางแดนให้เป็นโรงพยาบาลสนามเพื่อรักษาผู้ป่วยที่เป็นสีเขียวนะครับ 태국은 지난달 초만 해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명이 채 되지 않았지만 지난달 중순 최대 명절인 송크란 연휴를 거치면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했습니다. 싱가포르도 16일 발표한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49명 가운데 38명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자 38명은 지난해 7월 이후 최다입니다. 특히 지역사회 감염자 중 18명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는 최근 들어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점증하면서 외부 모임 허용 인원을 기존 5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식당 내 식사를 금지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일본에서는 도쿄올림픽에 최소 9만 명이 모이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최 여부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쿄 패럴림픽 개최 100일 전 행사장. 조직위원장은 대회가 환영받지 못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大会を中止にすべきだという声ばかりがニュースになり、もう大変残念で。 오는 7월 예정대로 올림픽이 열릴 경우 일본에 입국하는 관계자와 취재진은 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스가 총리는 이들과 일본 내 거주자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行動も制限をする。そしてそれに反することについては強制的に退去を命じる。そうしたことを含めて 하지만 총리의 말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 조사 결과 올림픽 취소와 연기를 요구하는 여론은 지난달보다 급등해 83%에 달했습니다. 開催ありきになっちゃってるようなイメージが強くて、本当に今中止をした方がいいのかどうかっていう、それが全くなんていうかな、伝わってこないというか。 일본 정치권에서는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올림픽 개최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第三者機関を速やかに設置をしてですね、今月中にこの予定通り7月に開催できるかどうかを検証すべきだと思います。 코이케 도지사가 다음 달 초 내놓을 도쿄 도의원 선거 공약에 올림픽 취소를 포함시킬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올림픽 반대 서명을 주도한 우츠노미야 변호사는 일본이 취소를 결정해도 IOC가 섣불리 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며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賠償金を請求するようなことに IOC が出たら世界中から袋叩きになって IOC は崩壊してしまうんじゃないかと。 각국 올림픽위원회와 경기단체에 대회 수익금을 나눠줘야 하는 IOC는 일본 국내 여론에 상관없이 대회를 강행하려는 태세입니다. 이달 말 긴급사태 연장 여부와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올림픽을 둘러싼 논쟁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 WEF는 다보스 포럼의 올해 행사를 취소한다고 현지 시각 17일 밝혔습니다. WEF는 보도자료에서 유감스럽게도 지역들에 걸쳐 전개되는 비극적인 상황과 불확실한 여행 전망, 서로 다른 백신 접종 속도, 새로운 변이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결합해 계획된 규모로 전 세계 기업과 정부, 시민사회 지도자들과 회의를 실현하는 게 불가능해졌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다음 연례회의는 2022년 상반기에 열릴 것이라며 최종 장소와 일자는 올해 여름 이후 상황을 평가해서 결정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 EU에서 3명 가운데 1명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EU 전체 인구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31.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27.7%에 머물렀던 1차 접종자 비율이 급상승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성년의 날을 맞아서 20대 청년들을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청년들은 그동안 민주당에 느낄 실망감을 매섭게 비판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요즘엔 너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냐? 조롱과 비하의 이야기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하면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은 고졸자에게 세계여행 경비 1,000만 원을 지급해준다고 하고 어떤 분은 군을 제대한 청년들에게 3천만 원씩 지급한다고 하고 청년들은 더 이상 이런 공약들에 속아 표를 주지 않습니다. 성년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도 드리고 반갑다는 인사도 건네지만 한편으로는 가시방석에라도 앉은 것처럼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저를 비롯한 기성세대는 뒷세대 비판에 기꺼이 귀를 열어주고 또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만나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당의 충고를 따를 건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어제 송영길 대표를 만나 정부 정책을 잘 마무리하면서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 앞에 놓여 있다며
당 정의 한 목소리 내면 국민도 진지하게 평가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당면한 현안으로 꼽으면서 국민이 접종을 잘 해줘야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잘 설득하고 호소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송 대표 역시 코로나19 백신과 부동산이 시급한 과제라며 부동산 정책의 경우 큰 틀에서 정책적 기조를 유지해야겠지만 금융 부분에서 실수요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도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죽비를 맞는 심정이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과거에 오만하고 고압적인 태도를 이어가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여 대표는 민주당이 국무총리와 이매숙, 노영욱 장관 후보자 인사 절차를 단독 처리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 규칙이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국민의힘은 오전 11시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컷오프, 예비경선 통과 인원과 결정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대표 선거 본선에 진출할 인원은 토론을 고려해서 4명 안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된 것을 놓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물론 추미애 전 장관까지 가세해서 파상 공세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검찰 안팎에선 불법성이나 감찰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형국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출근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또 작심한 듯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공개의 불법성을 질타했습니다. 이미 기소된 마당에 재판이 열리면 공소 사실이 다 알려질 텐데 불법으로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묻자 무죄 추정과 적법 절차 등의 이유를 들어서 강한 어조로 반박한 겁니다.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라는 이익이 있고요. 수사 기밀과 같은 그러한 보호법익이 또 있어요. 그걸 통칭하여 침해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전임자인 추미애 전 장관도 가세했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을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면서 신속한 조사와 사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인격살인의 자성을 촉구한다 같은 원색적인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소 이후라도 제한적으로만 공소사실 공개가 가능합니다. 특히 법무부는 지난해 2월부터 아예 1차 공판 전까지는 공소장을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피의 사실 공표 등 형사처벌은 어렵더라도 내부 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 대상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반면 기소 이후 공소 사실이 공개되는 건 바람직하고 당연하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감찰까지 진행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문제 제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은 박범계 장관의 진상조사 지시 이후 공소장을 열람해 외부로 전달한 당사자를 찾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결과물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여러 정황을 봤을 때 현직 검사 소행이 확실하고 특정 시간대 검찰 내부망의 공소장 열람 내역을 확인하면 당사자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는데 대검이 시간을 오래 끄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편 시민단체인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은 공소장을 언론에 유출한 신원불명의 검사를 찾아 처벌해달라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국방부와 미군이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에 공사 자재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사드 반대 단체가 반발하며 경찰과 충돌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주민과 경찰의 충돌은 지난 14일 이후 나흘 만이며 올해 들어서만 5번째입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 5시쯤 1,500명을 투입해서 주민 50여 명과 대치하다가 오전 6시 40분부터 공사 자재 반입을 위한 강제 해산에 돌입했습니다. 네, 최근 아이를 출산한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국회 회의장에 수요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자녀를 데리고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국회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국회의원과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정보위원으로 제한하고 의안 심의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연대 특별세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과세표준 1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와 과세표준 3천억 원을 넘긴 법인을 대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액의 7.5%를 추가로 납부하는 내용의 사회연대 특별세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북한이 도쿄올림픽에 이어서 다음 달 우리나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에도 불참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대화 구상은 거듭 차질을 빚게 됐는데요. 정부는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남북 간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한현희 기자입니다. 다음 달 우리나라에서 치러지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예선 경기. 같은 H조에 속한 북한이 예선 참여를 위해 우리나라를 찾을지가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습니다. 스포츠 교류로 꽉 막힌 남북 대화에 물꼬를 틔울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초 북한이 월드컵 예선전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아시아축구연맹의 설득 시도에도 끝내 불참을 확정했습니다. 선수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던 도쿄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정치적 우려도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 단계 남북관계 좋지 않고 좋은 경기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요인도 있지만 지금까지 잘 버텨온 그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한 방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불참의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미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미일 대화 구상이 물 건너간 데 이어 월드컵 예선에서의 남북전까지 무산된 데 대해 정부는 즉각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이번 결정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 경기 등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화해 협력을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들을 찾기 위한 노력은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이 코로나를 앞세워 각종 국제 스포츠 대회에 줄줄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제2의 평창을 모색하던 정부 구상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중 관계를 고려할 때 내년 초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는 북한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스포츠를 계기로 한 교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기대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올해 만으로 34살 허민우입니다. 경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는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중대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인천 노래주점 손님 살인사건의 피의자는 만 34세 남성 허민우입니다. 경찰위원 3명과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1시간여 동안 논의 끝에 바로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피의자를 특정돼 체포된 지 닷새 만입니다. 심의위는 주먹과 발로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며 신상 공개 요건인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침해보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사망 원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도 나왔습니다. 턱뼈가 부러지고 주변에 출혈 흔적이 발견됐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인은 추가 검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22일 사건 당일 피해자가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부실하게 대처했다는 논란에 대한 내부 감찰도 시작됐습니다. 아직 대상은 특정은 안 됐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관계 확인해보고요. 예. 추가 책임자가 있는지는 확인 중이시고. 경찰은 이번 신상 공개로 허민우의 가족 등에게 2차 가해가 이뤄지는 걸 막기 위해 가족보호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범행 동기와 수법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무리한 뒤 허민우를 이번 주 안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스쿨존에서 4살 딸을 데리고 건널목을 건너던 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50대 운전자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 20분쯤 인천 마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 삼거리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행하다 딸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러 가던 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옥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신고된 제품 가습기 메이트 제조 판매업체 관계자들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1심 무죄 판결 넉 달 만에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4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관계자 13명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홍 전 대표 등은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을 이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하면서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가습기 메이트 제품 원료 성분이 옥시 등 유해성이 입증된 다른 제품과 달리 폐 질환이나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혼란과 불안감 속으로 몰아넣고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최근 들어 더 교활해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을 파악할 수 있는 음성 파일 17개를 공개하고 메신저 피싱 예방을 위한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 제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검거 현장에서 대량의 신용카드와 대포 통장들이 지금 압수가 되었고요. 보이스피싱의 새 유형은 크게 세 가지. 첫째, 피싱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연변 말투의 어눌한 남성 대신에 부드러운 목소리의 여성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금전적인 대가를 받으시고 양도를 한 건지 아니면 명의가 도용당한 피해자이신지. 두 번째는 낮은 톤의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에 서울 표준어를 사용하는 남성이 전화를 거는 등 상대방의 불안 해소 기법이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이버라는 사이트에 중고물품 사고 파는 중고나라 카페라고 있습니다. 네. 이용하십니까? 네, 있습니다. 특히 전문 용어 등을 섞어가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개설하신 금융권은 어디 금융권들이 있으시죠? 신동엽이요. 제3자 발설하시면 절대 안 되시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전형적인 수법인 수사관 등을 사칭하는 2명 이상의 역할 분담 각본이 이전보다 훨씬 잘 짜여졌다는 점입니다.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해서 잡음이나 제3자 목소리가 유입되면 증거자료로 채택이 안 된다는 이유를 대면서 피해자들을 고립된 공간으로 유도해서 제3자의 간섭, 도움을 차단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당국은 새 유형의 보이스피싱 음성 파일 17개를 공개하고 최근 급증하는 문자 메신저 금융 사기 예방을 위한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 제공에 들어갔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경남 창원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 선생님이 여학생을 선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했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초등학교입니다. 최근 이 학교 6학년 담임인 남자 교사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난달 27일과 이달 2일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충격을 받은 아이는 학교 가는 것도 싫어하고 악몽도 꾸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해한다고 학생 부모는 전했습니다. 내가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해하는 상태고 꿈에도 안 좋은 일이 나온다 그러고 어머니한테 다른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난다 그러고 이런 상태라서. 해당 교사는 상담 과정에서 학생이 울어서 달랜 사실은 있다면서 추행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학생이 울어서 달랜 상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한 행동은 등을 토닥였다. 그리고 울지 말라고 얘기했다. 정도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성추행 의혹의 학교 측은 해당 교사에게 출근을 금지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에 입건된 만큼 곧바로 직위 해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선고충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실관계를 파악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있으신 분들이 이 사안이 어떤 성적인 사안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 데 대한 심의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피해 학생 부모는 해당 교사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배하는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을 8일째 이어갔습니다. 지난 10일 무력 충돌 이후 지금까지 양측의 사망자는 2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한 지 몇 시간 뒤인
현지 시각 17일 새벽 가자지구 전역에서 10분여간 강도 높은 폭격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공습은 하루 전 42명이 숨지고 건물 3채가 완파된 공습보다 더 오래 폭격이 이어졌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네, 프랑스와 이집트 정상은 현지 시간 17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에서 8일째 이어지는 무력 충돌을 신속히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이날 파리에서 만나 양측 간 적대 행위 종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은 마크롱 대통령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 국면에서 이집트의 중재 노력을 지지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갑작스러운 이혼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가 지난해 이사회를 떠난 이유가 사내 불륜 때문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폭로 기사가 잇따르자 빌 게이츠도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며 불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2019년 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엔지니어인 한 여성의 글이 이사회에 전달됐습니다. 2000년도부터 수년간 공동 창업주 빌 게이츠와 성적인 관계를 맺어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외부 로펌의 자문까지 얻어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이사회는 빌 게이츠의 퇴진을 결정했지만 빌 게이츠는 공식 발표가 있기 전 먼저 사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빌 게이츠의 지난해 이사회 탈퇴 과정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당시 빌 게이츠가 사임 이유로 든 건 자선 사업에 힘쓰기 위해서라는 것. 그러나 이사에 재선임된 지 불과 3개월밖에 안 된 시점이라 갑작스러운 결정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와 빌 앤드 멀린다 재단 전현직 직원들의 말을 인용해 게이츠가 결혼 생활 중에도 여성들에게 함께 저녁을 먹자 보고 싶다며 데이트 신청을 했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처럼 언론들의 폭로 기사가 잇따르자 빌 게이츠도 결국 불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빌 게이츠가 대변인을 통해 20년 전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고 원만히 해결됐다며 불륜 의혹을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게이츠 부부가 결혼 27년 만에 이혼 결정을 내린 데에 이러한 불륜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달 초 이혼을 발표했을 때 게이츠 부부는 많은 고민 끝에 결혼을 끝내기로 했다는 내용의 트윗을 동시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멀린다 게이츠는 이혼 소송에서 결혼 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고 밝혀 빌 게이츠의 외도가 이혼 사유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프로축구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전북현대와 울산현대가 내일 외나무다리에서 만납니다.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는데요. 입시름부터 치열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로축구 전북과 울산이 올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을 앞두고 화상으로 먼저 만났습니다. 양팀 감독 신경전부터 불꽃이 튀었습니다. 또 스트라이커들이 골이 안 나와가지고 홍 감독님의 또 스트레스가 많아 보이십니다. 양복이 너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선수들 입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난해까지 전북에서 뛴 울산의 신영민이 포문을 열자 울산 팀 선수들이 전북 현대 선수들보다 기술적으로는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 동료 이용이 가볍게 맞받아칩니다. 성민이가 가고 나서 좀 기술적인 슈퍼로 바뀌지 않았나. 말 잘했다. 전북은 경기 없이 열흘을 쉬었습니다. FC 서울에서 확진자가 나온 여파로 예정됐던 두 경기가 미뤄진 탓입니다. 경기 감각이 어떨지가 관건입니다. 경기 이력이 감각이 조금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충분한 휴식으로 인해 앞으로 있을 그 울산전을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가지고. 반면 쉬는 전북과 승점 격차를 2점밖에 못 줄인 울산은 조급함과 싸워야 합니다. 높은 승점을 쌓으면서 전북과의 대결에 나갔으면 좀 더 우리 선수들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두 팀이 최근 5경기에서 1승씩만 챙기는 사이 수원과 대구가 치고 올라오면서 순위 싸움은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역대 101차례 맞대결은 팽팽했지만 최근 10경기만 놓고 보면 전북이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올해 첫 대결은 헛심 공방 끝에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반환점을 향하는 K리그의 주도권을 쥐려면 반드시 서로를 잡아야 하는 전북과 울산은 내일 저녁 전주성에서 격돌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태 초기 최대 확산지였던 뉴욕주가 마스크 규제 완화에 동참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현지 시각 17일 브리핑에서 뉴욕주도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대부분의 실내외 상황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새 지침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는 뉴욕 주민들도 최종 백신 접종일로부터 2주가 지나면 대부분의 경우에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야가 손잡고 5.18을 추모했습니다. 보수정당 의원이 처음으로 추모제에 초청받은 덕입니다. 이걸 계기로 야당은 중도 확장에 나섰고 여당 주자들은 사실상 대선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경향신문은 5.18 정신 소유권 경쟁에 매몰된 아전인수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겨레는 5.18 시민군을 폭력배로 둔갑시켜 삼청 교육대로 보낸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등돌린 부동산 민심을 잡을 수 있을까? 여당과 당 소속 구청장들이 만났는데 재산세 감면엔 공감했지만 양도세와 종부세 완화 방안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대박난다는 말에 은퇴자금 5천만 원 털었다. 시골까지 코인 광풍이 파고들었습니다. 여당은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법을 곧 발의합니다. 월요일 확진자 600명 초과, 3차 유행이 시작된 1월 초 이후 처음입니다. 때이른 더위도 방역 복병입니다. 냉방을 찾아 실내 생활이 늘어섭니다. 백신 맞고 온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면제한다는데 중국 시노팜은 예방 효과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K-백신이 개발돼도 해외로 먼저 간다. 정부가 백신 주권을 말하면서도 정작 한국산 백신을 단 하나도 선구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약사들은 백신 우선 공급을 조건으로 임상 비용을 해외에서 조달했습니다. 포퓰리즘에 올라탄 GTX, 다른 지역도 덩달아 개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20대들이 요새 민주당을 지지하느냐는 말은 비하 발언이라고 여당 대표 면전에서 일갈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초선 청년 당대표가 나올까요? 원외 이준석이 깜짝 1위를 했는데 중진의 조직력을 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 밖에 주요 신문 일면입니다. 한국일보가 한미 정상성명에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대신 완전한 비핵화 수준의 표현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북한 제재 완화를 위해 정부가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취업 제한 예외 인정 비율이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쓰레기 묻을 땅이 턱 밑까지 찼는데 이미 대체지 조성이 늦어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고 실었습니다. 조간 브리핑 김연아입니다. 흐리고 비가 내렸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서 따뜻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25도로 어제보다 9도가량이나 높아지겠습니다.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을 보면 아직 하늘빛이 다소 흐리지만 낮에는 중부지방부터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오전까지 충북과 호남지방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영남지방에는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이 높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5도, 대전도 25도, 광주 24도, 울산과 부산은 20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은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